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누군가의 삶이, 그리고 누군가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숙,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에 혼자 살고 있는 72세의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15년 전 사별했고 평생 교사로 일하며 살아온 삶. 정년 퇴직 후엔 작지만 단정한 일상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 하나가 전부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의 일상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요. 이상하네요. 늘 매달 15일에 정확히 입금되던 연금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이거나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3달, 4달, 그리고 10달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녀는 가계부를 꼼꼼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사이에 하나의 메모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효도비 미수령.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혹시 네가 보내주기로 한 돈 말인데 그게 안 들어와서 말이지.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매달 자동이체 걸어놨어요. 15일에 빠짐없이 나가고 있는데요. 혹시 통장을 잘못 보신 건 아닐까요? 통장 번호를 확인해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계좌 번호는 그녀의 통장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죠. 결국 그녀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지난 봄에 추가로 개설된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고객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전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습니다. 혹시 CCTV 확인해 보실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익숙한 목걸이를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서류를 내밀고 있는 그녀는 며느리 연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돈보다도 아프게,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에서 가계부를 펼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훔쳤구나. 아마이 주문을. 이래놈을. 이튿날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연지야, 이거 네가 한 거지.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정말 급했어요. 제 동생이 사채까지 손댈 뻔해서 잠깐만 쓰고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건 돈이 아니야. 네가 훔친 건 내 신뢰야.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매달 변제하라고, 하루라도 미루면 고소하겠다고. 며느리는 울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주민센터의 노인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소하셔도 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면 민사 합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남겨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녀는 집에 돌아와 새로운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7월 연지 변제금 첫 회입금. 내 이름. 내가 다시 되찾는다. 그리고 작은 민트 화분 옆에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지훈이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놀라고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된 거지.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야. 그것은 곧 나야. 누구에게도 넘겨선 안 되는 내 존엄이지.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혜숙은 매일 가계부를 펼쳐 연지의 변제금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첫 번째 입금이 들어왔고 그녀는 정확히 날짜를 적어 넣었다. 2024년 7월 15일 연지 변제금 40만 원. 하이마원 입금 확인. 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냥 돈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신뢰는 일단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그 신뢰가 가족에게서 무너졌을 때 상처는 배가 된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박씨 아주머니를 만났다. 박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순자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정혜숙은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냥 정리할 게 좀 있었어요. 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마음 무거운 거 오래 끌고 가면 병 되잖아요. 그 말에 혜숙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민수는 말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물었다. 엄마, 이제 좀 마음 편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그래도 가끔 무서울 땐 있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수진이랑도 그 문제로 말이 많았어요. 나도 미안해요, 엄마.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넌 잘못 없어. 엄마가 너무 오래 침묵한 거야. 며칠 후 정혜숙은 주민센터 복지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노인 대상자산 보호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는 참석하기로 했다. 세미나 당일 회의실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이름은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맡긴다 해도 모든 걸 넘기진 마세요. 이름과 계좌, 도장은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 말에 정혜숙은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겪어보니 그 말이 맞다.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아까 고개 많이 끄덕이시던데 혹시 저처럼 누가 통장을... 정혜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더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요. 그날 이후 그녀는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첫 번째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금융기관에 이름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가족 외의 제3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었다. 아들 민수는 이런 그녀의 변화에 놀랐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철저하실 줄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나를 내가 지켜야 하잖니. 너희한테 미루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동네 복지센터에서 걷기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신청서를 냈고 토요일 아침 운동화 끈을 묶으며 거울 앞에 섰다.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보자. 걷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정하고 따뜻했다. 한 할머니는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뵙네요. 성함이...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혜숙입니다. 제 이름. 제가 다시 찾았어요.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조용히 참지 않아.
그리고 그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어느덧 8월이 시작되었다. 해가 뜨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아침 공기엔 한낮의 열기와 다른 서늘함이 감돌았다. 정혜숙은 새벽에 일어나 민트 화분에 물을 주고 차 한 잔을 내린 뒤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에겐 중요한 루틴이었다. 그날은 걷기 모임이 있는 토요일이었다. 모임 사람들과는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있었다. 함께 걷다 보면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말없이 걷는 그 시간들이 위로가 되곤 했다. 걷기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복지관 앞 게시판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노년 재무자립 워크숍 모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망설였지만 발길은 자연스럽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직원은 반갑게 웃으며 신청서를 건넸다. 간단한 정보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뒤 시작된 워크숍 첫날, 강사는 물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통장과 재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계신가요? 몇몇 손이 들렸고 다른 이들은 머뭇거렸다. 정혜숙도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름도, 돈도, 삶도. 강의 후 조를 나누어 실습 시간에 들어갔고 정혜숙은 60대 후반의 여성과 같은 조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임. 이야기 나누다 보니 놀랍게도 그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단다. 며느리가 내 인감을 몰래 쓴 걸 알았을 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땐 제가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죠. 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수업이 끝나고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로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서 깊은 연대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주 일요일, 민수가 지안이와 함께 찾아왔다. 지안이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말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발표 수업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사람 소개하는 거였거든요. 저 할머니 얘기했어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 무슨 이야기 했는데 할머니가 이름을 지키려고 노력한 얘기요. 나도 나중에 내 이름 아끼면서 살 거예요. 그 순간 정혜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어떤 칭찬보다 따뜻하고 묵직했다. 밤이 되어 민수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다. 엄마, 그때 이후로 혹시 후회한 적 있어요? 경찰에 안 넘긴 거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보다는 내 한계를 정한 선택이었지. 연지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적어도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말 꼭 기억해. 이름은 한 사람의 전부야. 며칠 뒤 박정임에게서 연락이 왔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강연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정혜숙과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강연 당일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정혜숙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조용히 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녀의 말에 청중들 사이로 잔잔한 박수가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자신이 변화했음을 느꼈다. 정혜숙은 첫 강연 이후 자신에게 생긴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쌓아뒀던 두려움과 수줍음이 점점 옅어졌고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몇몇 노인들은
개인 상담을 요청했고 누군가는 울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말할 것이다. 그 이후 정혜숙은 박정임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작은 강연과 모임에 초청받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름 지킴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은 점점 알려졌다. 어느 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리는 노인 권리 포럼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청중이 수십 명이 넘는 비교적 큰 행사였다. 준비를 하며 정혜숙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이젠 누구 앞에서도 내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포럼 당일 그녀는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숙입니다. 제 이름은 제 삶의 역사이자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짧게 이야기했고 이어서 실질적인 자산 보호 방법들을 공유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고 간연이 끝난 뒤 박수와 함께 몇몇은 다가와 질문을 이어갔다. 행사 후 정혜숙은 한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어르신 말씀 듣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냥 참기만 하셨어요. 오늘 강연 듣고 제가 먼저 어머니께 말 걸기로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일렁겼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졌다. 며칠 후 그녀는 연지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자필로 정성껏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매달 변제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걸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은 정혜숙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분노는 아니었고 안타까움도 아니었다. 오직 조용한 안도감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계부 옆에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꽂아두었다. 그리고 한 줄 적었다. 사과는 용기이고 용서는 자유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새로운 강의 제안을 받았다. 이번에는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들을 위한 강의였다. 주제는 내 노년의 주인은 나다. 그녀는 다시 강의안을 준비했다. 단순히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행동 지침도 포함시켰다. 강의 당일 한 할아버지가 질문했다. 말씀은 맞는데 자식한테 말 꺼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괜히 사이 나빠질까봐 무섭고. 정혜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침묵은 보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지우는 길이죠. 그 말에 강의실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날 밤 그녀는 새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내 목소리는 나를 증명하는 첫 번째 권리다. 9월의 첫날 아침 공기는 한결 선선해졌다. 정혜숙은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민트 화분을 바라보았다. 화분은 여름 내내 무럭무럭 자라 싱그러운 향기를 뿜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삶도 이 화분처럼 자라야지. 멈추지 않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마포구청에서 주최한 노인 자존감 회복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 초청 연사로 나가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엔 무대가 더 컸고 청중도 더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무대에 오른 정혜숙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름을 빼앗기고 나서야
제 이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중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고 박수가 쏟아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강했고 그 울림은 깊었다. 이후 한 청년이 다가왔다. 그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이었다. 할머니 강연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졸업 논문 주제로 노인 자기 결정권을 쓸까 고민 중이었는데 오늘 확신이 생겼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구나. 우리 세대는 못했던 걸 너희가 해주어야 해.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정혜숙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고 그 기사 덕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작은 씨앗처럼 퍼지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싶어졌다. 며칠 후 그녀는 근처 도서관의 성인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매주 글을 쓰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첫 과제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적었다. 내 이름, 내 마음, 그리고 나를 믿어준 아이의 눈빛.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수강하던 70대 초반의 여성 윤미자 씨가 다가왔다. 글 정말 잘 쓰셨어요.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혹시 자서전 써볼 생각 있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써 내려가는 게 좋아졌어요. 언젠가 지안이가 읽어주면 좋겠네요. 주말이 되자 민수와 지안이가 찾아왔다. 지안이는 공책을 들고 와 물었다. 할머니, 나도 일기 써요. 할머니처럼 글 잘 쓰고 싶어요. 네, 같이 써요. 정혜숙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같이 써보자. 서로의 하루를 기록해보자. 그날 밤 그녀는 딸아이와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조용히 적었다. 내가 아이에게 가르친 건 결국 나를 다시 믿는 법이었다. 삶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새로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는 다시 민트 화분 옆에 앉아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썼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가장 멀리 닿을 수 있는 시작이다. 10월이 되자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다. 하지만 정혜숙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였던 글쓰기 시간이 이제는 지안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요, 나중에 이름 부르면서 사과하니까 금방 풀렸어요. 이름 부르면 기분이 좀 달라져요. 지안이의 말에 정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름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란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식이지. 그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름을 지키는 건 단지 사인 하나, 계좌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책임지는 행위라는 것을. 그날 밤 글쓰기 수업에서는 나를 위로했던 한마디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한 문장을 적었다. 혜숙 씨, 그 말 참 잘하셨어요.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잘 지키셨어요. 그 말은 지난달 강연이 끝난 뒤 한 청중이 그녀에게 남긴 짧은 말이었다. 짧았지만 깊은 위로가 되었다. 며칠 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북클럽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가자 대부분은 정혜숙 또래였고 다들 서로를 닉네임이 아닌 본명으로 불렀다. 그 분위기가 좋았다. 그날의 책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시집이었다. 시 낭독 시간이 되자 정혜숙은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름은 부를수록 빛납니다. 모임을 마치고 한 참가자가 다가와 말했다. 정혜숙님, 목소리 너무 좋았어요. 시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도 꼭 같이 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시를 소리내어 읽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이름을 지킨다는 건 결국 하루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를 존중하는 연습이라는 걸. 며칠 뒤, 연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이번 달도 잊지 않고 입금했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정혜숙은 답장을 쓰려다 말고 그대로 메시지를 닫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이름을 지키는 건 매일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연습을 잘하고 있다. 11월 나무들은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정혜숙은 매일 아침 민트 화분 옆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달라진 계절을 조용히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어떤 계절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나를 믿으니까. 그날 오전 북클럽에서 알게 된 윤미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근처 복지관에서 신앙 독회가 열리는데 혜숙에게도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건 처음이라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읽는 거지.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정혜숙은 참여하기로 했다. 연습을 하며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시를 읽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해갔다. 낭독회 당일 많은 이들이 모였다.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찼다. 정혜숙은 내 이름의 무게라는 자작시를 낭독하기로 했다. 그녀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나갔다. 내 이름은 나를 부를 때마다 흔들린다. 그러다 다시 선다는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낭독이 끝난 뒤 짧은 정적이 흘렀고 곧 박수가 터졌다. 한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다가와 말했다. 당신 시, 내 얘기 같았어요. 이름,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시 한 편을 쓰기 시작했다. 가끔은 북클럽 사람들에게 읽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지안이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어느 날 지안이가 물었다. 할머니, 사람들은 왜 나이 들면 이름보다 호칭으로만 불릴까요? 엄마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왜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건 존재를 인정하는 거란다. 그래서 난 네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참 좋아. 지안이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혜숙 할머니. 며칠 후 도서관에서 시와 공모전이 열린다는 공고를 봤다. 정혜숙은 망설임 끝에 작품 하나를 제출했다. 제목은 나는 나를 다시 부른다. 그녀는 작품 소개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시는 제 삶에 다시 용기를 건넨 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바뀐 건 제 자신을 향한 말투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소중히 부르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며칠 후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도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늦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12월 첫눈이 내리던 날 정혜숙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트 화분 옆엔 지안이가 만든 카드가 놓여 있었다. 혜숙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눈처럼 반짝여요. 사랑해요. 카드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름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었다. 그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노인 인권 프로그램의 종합 발표회에서
해숙에게 마지막 발표를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볼게요. 발표회 당일 눈이 소복이 내리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였다. 해숙은 준비한 원고를 천천히 꺼냈다. 여러분, 저는 이름을 한번 잃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닦았다. 발표를 마친 그녀에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다. 나도 오늘부로 내 이름을 되찾기로 했어. 고맙소.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혜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하게 울렸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지안이와 함께였다. 목적지는 바다였다. 겨울 바다는 조용하고 깊었다. 지안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할머니, 여긴 이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도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그 이름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남은 하루도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